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브 중이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목요일 날 KBS 신년 특집 어, 다른 미래, 다른 미래라는 주제의 신년 특집 그 토론회를 보셨고 또 구독자분들도 제가 나온 걸 보고 더 열중해서 보셨다고 어, 너무 좋았다고 그 이야기 좀 더 깊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어, 그때 했던 이야기 일부 또 그때 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 꼭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잠깐 그 스케치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네, 그 박상준 교수님,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했고요. 이승현 진행자, 이대우 기자가 공동 진행자 격으로 참여를 해줬죠. 이렇게 한국이 이제 피크를 찍었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게 과연 끝일까? 이제 한국은 끝난 것일까? 아니면 한국은 다른 미래. 저는 이제 KBS 측에는 두 번째 한국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일까? 우리는 염려스러운데 여기서 제 제스처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인구경제연구소에서 저 들었다고 하셨는데 전인구의 인재화라는 게 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대응 전략 전인구의 인재화 그리고 R&D 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제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피크 코리아 정점 찍고 뭐 마이너스로 제로 성장하는 잃어버린 20년 겪는 그런 나라로 제2의 일본처럼 일본 따라가는 장기 침체, 일본식 장기 침체에 놓이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또 다른 미래, 다른 미래로 거듭나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육혁명, R&D 계약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또 지난 120화 경익남 영상에서도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피크코리아라고 경고를 했고 과연 그것이 정해진 미래인가 이런 질문을 어, 던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하나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크코리아 다시 뛰는 한국을 보여주자라고 저도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장기 침체의 서막인가라는 주제가 있죠. 한국 경제 편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서 제가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2년, 23년 동안 한국 경제가 좀 자존심을 구겼어요. 이 보시면 한국 경제가 23년 1.4% 성장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 아세안5가 4.2%, 미국이 그래도 2.1%, 중국이 5% 성장하는 과정에 일본마저 1에서 2%로 나름 도약하는 모습이었는데 한국 경제만 2.6에서 1.4로 자존심을 구긴 또 성장률만큼은 GDP는 뭐 일본의 GDP가 훨씬 크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성장률만큼은 일본에 뒤지는 것이 이상하다 할 만한 그런 23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존심을 좀 구겼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등장한 그 질문이 피크 코리아 이거 현실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입니다. 실질 성장률이라고 하죠. 이 실질 성장률이 한때 14%대를 찍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14%대에서 10%대
5%대, 그리고 3%대, 그리고 1%대로 내려온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리고 23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강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그때부터 설명드렸고, 그 경기 침체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안 좋은 경제가 23년이었다. 그게 자존심을 구긴 거고, 그러면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의 성장률을 그냥 유지한다라고만 가정하더라도 피크 코리아 현실인가? 네, 현실이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어요. 일본 언론이나 몇몇 언론들이 비아냥거리듯이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좀 배제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근거들은 우리가 오히려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나중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때, 오히려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외신 보도에 대해서 거봐, 당신네 전망이, 당신네 진단이 오보였던 거야, 피크코리아 아니야 라는 것을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 24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잠재 성장률 추이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잠재 성장률이 그래도 23년까지는 2.2% 정도에 부합했는데 25년 들어서 잠재 성장률이 1.8%로 24, 5년부터 또 내려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좀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한 체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등치가 있는 체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래도 하루에 밥 3공기는 뚝딱 먹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제 기대 식사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기대 식사량을 그래도 하루에 3공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대 식사량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날 밥 1공기도 못 먹는 거예요. 반 공기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실질 식사량이죠. 물론 기대 식사량만큼 뭐 거의 3공기나 3공기보다 좀 더 먹고 싶어 해서 2숟갈 더 먹거나, 세 공기 못 먹겠어 해서 2숟갈 덜 먹거나, 뭐 가끔은 4공기 먹거나 가끔은 또 2공기만 먹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실질 식사량인 거예요. 그게 실질 식사량이고, 잠재 식사량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뭐 저도 저 스스로 잠재적으로 제 식사량을 기대하는 게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라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혹은 뭐 그 경제 구조, 수출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2% 정도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 그게 잠재 성장률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그 잠재 성장,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는데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질 성장률을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그 나라의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대 자체가 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피크 코리아 정말 어디까지 왔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피크 코리아라는 관점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잠깐 개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재 성장률이
뭐 최근에는 5에서 2.5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그 부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노동 투입이에요. 그 다음 하나가 자본 투입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동 투입은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노동 투입은. 자본 투입은 저성장이 저성장을 이끈다라고 표현했죠.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저성장화될 것 같다. 그럼 해외 직접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기업도 선뜻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 진출하려고 투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도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은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한국 경제인 거예요. 근데 A와 B가 줄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C라도 올려서 한국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C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이 뭐예요? 예를 들면 자,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주머니가 이 마이크 주머니예요. 마이크 주머니. 자, 이 주머니가 있는데 인풋을 넣었어요. 5개. 근데 어찌어찌해서 이게 10개가 나와요.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풋이 뭐예요? 노동 투입 그리고 자본 투입. 근데 투입이 줄지라도 아웃풋을 늘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죠?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을 늘려서 아웃풋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인풋이 줄지라도 혹은 인풋이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아웃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예요. 프로세스의 혁신이에요. 프로세스. 그게 총 요소 생산성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10명이 일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꿔요.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죠. 한 명 한 명이 교육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면 생산성이 증대되죠. 한 명 한 명이 기술의 레벨이 높아요. R&D 투자하는 거죠. R&D 진출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올라가요. 기술 혁신을 이루면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면 그 꼰대적인 그런 문화를 없애면 비효율성을 없애면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채택하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생산성의 개념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OECD가 전망하기를 자존심 상합니다만 일본은 20년대 1%에서 2030년대 들어 1.1%로 올라갈 것이다. 잠재 성장률이. 1인당 잠재 성장률이. 미국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 멕시코는 1에서 1.5로. OECD 회원국들은 평균 1.3에서 1.1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1.9에서 0.8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OECD가 전망했습니다. 좀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를 보면 보세요. 이미 인구는 감소했고요. 2072년이 되면
3,600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노동 투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는 것을 생각을 가능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늘어나고 15세에서 64세를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럼 그 나라에서 생산이 가능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그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음을 뜻하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정해져 있는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어디부터 자료를 안 보여드렸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혹시 보여드렸나요? 1인당 잠재 성장률 보여드렸나요? 한번 바로 채팅창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다른 이야기 안 하시고 요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었던 건가요? 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당 잠재 성장률이 우리 한국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인구에서 3,600만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구가 같은 100을 유지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반대로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는 줄어드는 과정. 결과적으로 고령화가 전개된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또 고령화 이런 현상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결과인데요. 이 추계 결과가 사실 어떤 의미냐면 22년에 추계를 한 거예요. 근데 22년 합계 출산율 0.78%를 전제해서 2072년까지의 인구를 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에 대한 가정이 있겠죠. 전제가 있겠죠. 그 전제가 중위가 1.08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늘어날 거라고 전제해요. 굉장히 낙관적인 전제는 1.3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제해요. 가장 부정적인 전제는 0.82명으로 인구 합계 출산율이 역시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제해요. 근데 보시면 이게 고위 추계고 중위 추계, 저위 추계인데 저는 주로 중위 추계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이 인구 추계를 할 때마다 수년 전부터 그 전에 전망했던 저위 추계가 지금의 중위 추계가 되고 기존의 저위 추계가 또 지금의 중위 추계가 되는 그러니까 0.78명의 합계 출산율일 때도 최악의 경우 0.82명의 합계 출산율이 유지될 거라고 전제한 것. 그러니까 1.0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을 전제해서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자체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낙관적인 전제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전제했을지라도 심지어 저위 추계조차도 낙관적인 전제라는 거죠. 그 낙관적인 전제 하에서도 인구가 이렇게 강하게 줄고 또 고령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산율이 0.78명이 아니라 23년 들어서는 3분기 0.7명이거든요. 정확히는 0.7도 안 됩니다. 0.67이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제도 잘못된 거고 그 이후 동안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만 인구를 추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인구를 추계해도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가 시급한 일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년 특집 달라진 다른 미래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제를 바꿔야 된다. 이제 전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피크 코리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를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모두 발언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인무 원려 필유근우 한자 성어인데요. 우리 사람이 멀리 있는데 근심을 지금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미래를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급한 과제, 부동산 PF 부실이라든가 금융 부실 우려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지금 대응해야 될 때고 정부는 역시 그런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가능한 것은 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순응하자 이거예요. 자본 투입 줄겠다. 이것도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생산성이고, 그럼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현재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리나요?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까요? 근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의 변화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2000년과 21년의 노동 생산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안타깝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 높지도 않지만 노동 생산성이 또 떨어지고 있다. 그럼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교육혁명과 R&D 혁명이다라는 거예요. 교육혁명과 R&D 혁명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면 가운데 프로세스를 혁신시키는 게 교육혁명이고 R&D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령인구가 주니까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진단은 프로세스 혁신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도 전 인구의 인재화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이 다 고부가가치 인력, 고급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을 혁명을 일으켜야 되죠. 초등학교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 인풋 드릴 게 없습니까? 왜 많은 우리네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못 낳나요? 교육비 걱정되는 거잖아요. 왜 사교육비가 걱정이 될까요? 공교육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공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교육을 혁신시켜야죠. 혁명을 만들어야죠. 학령 인구가 줄지라도 학생 한 명당 2명의 선생님이 배치되면 안 되나요?
어떤 선생님은 인문학적 전문가, 어떤 선생님은 이공계적 전문가, 더 특화된 전문 인력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혁명을 이루어야죠. 또 재밌는 게 사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20살이 안 되는 초중고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아마도 사교육 때문에. 세계적으로 수학경시 대회 나가면 1등하고 그래요. 근데 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오히려 후퇴할까요? 그럼 역시 대학교라는 프로세스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고급 인재, 미래 유망한 산업의 핵심 인력을 교육시키고 AI 인재, 빅데이터 인재, 얼마나 많은 교육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을 혁명시키고 또 R&D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적 수준을 끌어올려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정책 대응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24년 예산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니까 이미 결정이 됐지만 정말 24년 예산을 보면요. 약 650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예산이 다른 12대 부문 중에서 10가지는 다 늘렸는데 23년보다 24년 예산이 더 많은데 근데 교육 예산과 R&D 예산만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오늘 내일만 보고 하는 정책이다.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교육과 R&D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씀을 그동안 계속 드려왔습니다. 또 물론 뭐 R&D 부문에 카르텔 문제가 있다. 카르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더 투입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교통사고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신호위반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못하게 할 겁니까? 아니죠. 신호위반을 단속해서 신호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지 자동차를 못하게 하면 안 되죠. R&D 예산은 늘리는 게 맞아요. 카르텔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카르텔이라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드릴 말씀 정말 많으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주요 기관들이 지적하듯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지적하듯 일본의 M1이라는 언론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지적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존심 상하고 걱정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냥 배타적으로 그런 지적 잘못됐어 하고 덮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더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본질적인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질의응답 받기 전에 강의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제 책 소개를 마저 하고 녹화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인문서.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경제인문서를 보시고 경제전망서를 보시는 게 좀 좋겠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